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될 뉴스들을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픽스. 저는 김민하고요. 제 앞에 김성환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예전에 라디오 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김성환의 시사야예요. 네. 그거 할 때 내가 잠깐 자리 비웠을 때 김민하 평론가가 진행했잖아요. 근데 제작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몰래 얘기해 줬어요. 김민하 평론가 엄청 잘했어요.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을 해야 된다고요? 왜 긴장을 하죠? 너무 잘하니까. 아니 근데 왜 차분하게. 긴장을 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 잘릴지 모르니까 긴장하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잘리지 않죠. 사장이 바뀌고 뭐 이래야 사장이 바뀌면 같이 잘렸지. 그러니까요. 우리 사장이 바뀌니까 같이 잘렸잖아요. 그래야 잘리지 무슨 뭐 대타로 진행을 했는데 무슨 잘한다 그런 이유로. 아니야. 되게 차분하게 앞에 서두를 시작하길래 문득 예전에 추억이 생각나서 그냥 한 말이었어요. 약간 슬퍼집니다. 요즘에 뉴스가 심상치가 않아요. KBS에 무슨 문건이 나왔는데 무슨 뭐가 어쨌다는 둥. 어수선하네요. 시국이. 고향에서 벌어지는 일 같아서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런데 벌써 흘러 일주일밖에 안 남았대요, 선거가. 그러니까요. 뭐 지금 사전투표일까지 감안하면 사전투표일이 이번 주 주말. 그렇죠. 10일 날이니까. 그러니까 5, 6일이니까. 그렇죠. 선거는 일주일 딱 남은 거고. 그렇죠. 5, 6일이니까 이제 5, 6일 진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사전투표는. 그렇죠. 사전투표부터 실질적으로는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야, 정말 며칠 안 남았네요. 누구 찍을지 결정했어요? 저는 사실 마음속 갈등이 큰데 네. 그 갈등이 여러분의 갈등과는 좀 다를 겁니다. 많이 다른 갈등을 저는 하고 있어서. 나는 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내가 안 찍으면 이 사람들 누가 찍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야죠, 세상에는. 그럼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의 고민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표심에 반영이 되려면은 주변에 설득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오늘 신문에서도 신문의 결론도 그런 결론이다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이 남았다. 신문들이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일보 1면부터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1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목이 절반이 마음 못 정했다. 젊은 표심이 막판 변수. 이런 제목이네요. 네. 근데 중앙선관위가 항상 유권자 의식조사를 해요. 의식조사를 하면 그 의식조사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선거 일주일 전에 막판에 이제 마음을 결정했다. 어느 당을 찍을지. 이런 게 한 40%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기사에 따르면 이번에도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그 부분을 조사를 했고 19대 총선에는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한 39.3%, 20대 총선에선 47.4%, 21대에선 34.2%가 한 일주일 정도 닥쳤을 때 지지후보를 결정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일주일 딱 남았으니까 아직 유권자의 40% 정도는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또 이 기사에서 이제 제목이 이제 젊은 표심이 막판 변수다 이랬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이슈 바람에 민감한 20, 30대 유권자층, 무당층 비율이 유독 높다라는 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나올지 어디를 결집할지는 선거 당일까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또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총선일이 임박할수록 2030의 감성 도화선인 불공정 이슈에 경쟁적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거다. 이렇게도 서술을 하고 있는데 뭐 유사한 분석이 동아일보에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1면 보시면은 박빙 31곳 승부가를 안개 속 600만 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여론조사 했잖아요. 그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놓고 그것을 지금 이제 유권자 숫자에다가 이 계산을 부동층 비율을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곱해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부동층은 최대한 60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자기들이 계산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서치를 해서 지난달 28, 29일 이거 지금 여론조사의 사골이다. 여러 번 울고 먹네. 그렇죠. 한 번 했으니까 돈 많이 들였으니까 기사 여러 개 써야죠. 이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14%가 아직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유권자가 4,425만
1919명이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부동층 유권자가 14%니까 619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 또 아까 말씀드린 제목에 박빙 31곳의 승부를 가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박빙 31곳이라는 표현을 왜 나왔냐면 동아일보가 또 자꾸 이런 시도를 하는데 여야의 시도당 위원회 및 선대위 핵심 관계자를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해봤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이제 박빙 지역으로 본 지역구가 어디냐에 대해서 수도권의 경우에 서울, 종로, 용산, 영등포, 양천갑, 강동갑 5곳, 그리고 경기 성남, 분당갑, 하남 갑을 비롯한 8곳 이렇게 수도권 13곳을 박빙 승부 지역으로 꼽았고 또 대전, 충청의 6곳, 부산, 울산, 경남 9곳, 강원 3곳 다 여야가 박빙으로 꼽더라.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여야가 모두 박빙이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승부가 결국은 이런 부동층이 가르는 어떤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는 것이고 네. 특히 이 부동층 중에 상당수가 20대, 30대 유권자가 속해 있더라. 그래서 20, 30대 유권자의 결정이 승부의 향배를 가리지 않겠느냐라고 또 내다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동아일보 3면 보시면 마찬가지 이제 서술을 합니다. 2030 세대 4명 중 1명 표심 유동적, 여야 격전 지역 최대 변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지역구 이름이 나오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 종로, 용산, 영등포, 양천갑, 강동갑, 경기 고양갑, 성남 분당갑을, 용인갑, 의왕과천, 평택 갑평, 그다음에 하남갑 등 수도권 13곳 공통적으로 박빙 지역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쭉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이 동아일보를 혹시 뭐 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인터넷판에도 나오니까 네. 궁금하시면 한번 저 지도를 보세요. 그러면 후보 이름들도 쭉 나와요. 아마 익숙한 이름도 있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들이 지금 곤란한 상황인가, 각기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는가 이걸 좀 그러니까 보실 수가 있고. 뭐 31곳이 박빙 지역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단독 과반을 가를 정도의 그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예, 보통 한 120석에서 150석 넘어가는 그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박빙일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31곳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3면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2조 심판론을 내세워 정권 심판론을 방어하고 있지만 열성 지지층 제외하고는 호응이 크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접전 지역에 국민의힘 한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이종석 황상무 논란을 빠르게 정리 못하면서 의료 대란과 고물가 문제를 더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중도 성향 지역민들이 정부가 일방적이다. 윤 대통령이 불통이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양문석 후보 딸 명의로 이제 11억 원 받아서 잠원동의 아파트를 샀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동산 폭등 불공정 문제 비판적인 2030 세대의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전하고 있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박빙 지역구에서 지금 이렇게 리스크에 관련된 걱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관계자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 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동층은 결국은 전체 선거에서 이길 것 같은 쪽으로 막판에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부동층 표심이 기울지 않도록 마지막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 관계자도 서울 격전지는 선거 막판까지 작은 악재에도 판세가 요동친다. 현재까지는 범야권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보수 성향 부동층의 막판 결집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어떤 악재 또는 어떤 여론 흐름, 어떤 이슈의 쏠림 때문에 한 번에 이 부동층이 쏠려버리면 그러면 정말 그렇죠. 판세가 또 한 번에 뒤집힐 수도 있는 거다. 네. 이 가능성을 양당이 다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에 선거 잘하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걸 이제 짚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 사실은 또 보다 이제 좀 뭐랄까요? 지금 오늘 내야 될 메시지는 이거야라고 해서 딱 짚고 있는 또 이 보수의 지도부, 네. 보수의 지도부 우두머리? 네, 보수의 브레인, 네. 조선일보가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일면을 보시면 조선일보는 뭐 언제나 정확하잖아요. 그 메시지가. 네, 맞아요. 내가 내야 될 메시지는 이런 거야라는 거를 딱 정확하게 짚고 있잖아요. 접전지 늘었다, 지지층 결집 총력전 이런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 네. 접전지가 늘었다라는 거는 근데 지금까지 흐름은 어쨌든 범야권에 유리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접전지가 늘어났다라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그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그렇죠. 때 선전하고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판세가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네. 요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떤 거냐? 이 기사에는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여야는 모두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얼마나 지지층이 결집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유세에서 하고 있고 이거 언제적 얘기야? 그렇죠. 흩어지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이 굉장히 강한 이 2조 심판론 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의도에 대해서 조선일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 주장까지 나오는 등 지지층이 분열하고 투표율이 떨어질 조짐을 보이자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보수층 결집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내로남불 논란이 있는 야당 후보의 자질 문제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 또 투표율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사전투표 문제 아닙니까? 계속 그렇죠. 말씀드렸죠. 네. 한동훈 위원장은 사전투표 전날인 4일 직접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굉장히 다급하긴 다급한 모양인데, 근데 민주당도 사실은 지금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도 심판론을 앞세워서 단독 과반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뭐 이재명 대표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판세와 관련해 우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만해 보인다는 거. 지금 민주당이 조금 우세하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평가니까 오만하면은 심판받는다 이런 것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판세가 좋다. 워낙 우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지층이 또 이완될 수 있죠. 그렇죠. 다급해야- 내가 안 나가도 괜찮으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다급해야 또 주변을 열심히 설득하고 마음 못 정한 사람들 투표를 하러 갑시다. 투표하러 가서 그래도 정권을 심판하는 쪽에 표를 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또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쪽에 유리한 어떤 분위기로 조성될 수도 있다라고들 보는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분위기는 좋다고 해도 얼마든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게 또 좋은 분위기라고 볼 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조선일보도 그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결집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 달 이상 큰 변동 없이 야권 우세였던 여야 후보 지지율이 수도권 일부에선 오차 범위 안에 들거나 변화하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각 당이 지지층 총동원에 나서면서 여론조사와 투표 자체에 관심을 잃었던 느슨한 지지층이 재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기사가 조선일보 5면에 네. 있습니다. 조선일보 5면을 보시면은 이게 뭐 큰 기사도 있지만 밑에 보면은 내부에선 이렇게 돼 있는데 내부에선 국힘 경합지 선전하면 130석, 민주 대승하면 범야 190석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130이라는 숫자가 나온 게 또 중요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은 여당 의석이 100석 이하로 떨어지고 범야권이 200석 이상 얻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지자들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상 수도권과 부산 경남 상황이 녹록하진 않지만 경합 지역이 많아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펴면 130석 이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합 지역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체 254개 지역구 가운데 경합지가 지난달에는 40곳, 최근에는 5, 60곳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중 절반이 서울 등 수도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아마도 제가 다른 기사나 다른 얘기를 보면 주말 새에 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네. 그런 흐름들이 잡히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판 가면서 분명히 어떤 지지층의 결집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국민의힘은 지금 내심 생각한다. 근데 조선일보는 그냥 자기 말로 해도 될 거를 꼭 이렇게 애둘러 가지고 얘기하더라. 그렇죠. 그죠? 그리고 제가 지지층한테 용기 뿜뿜 계속 넣어주고 싶고 그렇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메시지 주고 싶은 건데 굳이 이렇게 애둘러서 국민의힘 얘기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30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네. 그 전까지 이제 거의 100석이나 할까
또는 뭐 이런 맞아요, 엄살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 TV조선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렇죠. 백석 아래로 떨어진다고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막 지지층 결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김대중 칼럼 얘기하고 대통령 결단 내려야 할 그렇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양상훈 주필은 아니 파출소 담 넘어갔더니 경찰서 앞마당이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한테 결국 이조심판론 만들어내게 만들고 그렇죠. 아주 다 모든 전략 다 짜주고. 근데 한참 100석도 안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네. 한 110석 플러스 알파나 기대해 볼 수 있을까 뭐 요런 정도였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100석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노력하면 130석도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전망이 한 110석이나 넘길까라고 했던 전망이 120석 정도는 이제 가능한가 요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지지층이 결집하니까 요 정도까지 지금 나오는 거야. 그렇죠. 조금만 더 결집하면은 과반도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0석 정도, 10석 정도는 이 새에 좀 결집을 한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건데 네. 요 위에 이제 앞서 본 지면의 위에 기사에 보면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지지층이 결집을 안 한 거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위에 기사 보면은 문대로 돌아가고 싶나, 야 단독 가반대야 정권 심판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저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이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 기사에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 판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결집시켜야 한다며 정권 심판론을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내분 조짐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강력한 경고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범민주당 지지층이 먼저 결집했기 때문에 상황이 괜찮았던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권 심판론을 둘러싼 책임 공방. 다시 얘기하면 지금 상황 안 좋은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냐? 당 후보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실은 아니 자기들만 살자고 말이야. 그렇지. 우리를 모함하고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고 이럴 수 있어? 한동훈 그럴 수 있어? 이 책임 공방. 네. 윤한 갈등의 책임 공방 때문에 보수층이 이완되고 보수층 결집이 지금까지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보수층 결집이 안 된 결정적인 이유는 윤한 갈등이에요, 사실은. 이런 시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공보물에도 사실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재밌는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쓰레기를 14번씩이나 언급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겨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이 점점점 거칠어지고 있잖아요. 갈수록 더 거칠어져 보니까. 이미 욕만 하면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찍어주고 싶어도 윤석열 얼굴 보고 난 못 찍겠어 도저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 약발도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얼굴 보고는 못 찍더라도 한동훈이 그래도 이렇게 가는데 이러면서 한동훈 얼굴 봐서라도 가서 찍어줘야지.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약간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손발을 조금만 맞춰주면 된다. 이게 지금 메시지는 여기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거 갈등 때문에 난 이쪽 복은 못 찍겠어, 난 이쪽 복은 못 찍겠어 했는데 최대한 하여튼 하나로 좀 모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제발 좀 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윤한 갈등 마무리를 좀 져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주고 했는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오늘 한겨레 만평도 그러더라고.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왜 자꾸 얼굴을 디미는 거야. 그리고 대국민 담화를 좀 할 거면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확실하게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 같고 이제는 좀 유하게 가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딱 줘야 되는데 네. 오늘도 사실 신문에 그런 얘기 있는데 오늘 시간 없어서 그 말씀 못 드리는데 오늘 신문에도 어제 상황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난 잘했어. 난 문제가 없어. 한참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대화는 할게. 이렇게 가니까 혼란의 도가니에 지금 빠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동아일보 사면을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공보물을 찍어도 말이죠. 그 집에 다 공보물 왔잖아요. 그죠? 맞아요. 왔더라고요. 저도 집에 쭉 이렇게 테이블에 펼쳐놨어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공보물이. 지금 보니까 여당 후보 10명 중 7명에 윤석열 대통령이 없어요. 윤 없는 공보물. 정권 심판론 부각될라.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252명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식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더니 77명, 30.5%의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공보물에 게재를 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은 누굴 게재했겠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한동훈이더라.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오세훈 후보도 있더라. 그렇죠. 사실 본인만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꼭 남들이 같이 나와야 되나요? 하지만 또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여당 후보들은 보통은 인제 대통령이라든가 사실은 대통령 사진을 이 시점에는 많이 싣죠. 여당 후보라고 하면은. 예. 정권에 힘을 실어주세요.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이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네. 보통은 대통령에 힘이 실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대통령 확인 인기가 높으면 거기 편승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근데요 편승을 하긴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인기가 없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기대거나 지금 말씀대로 서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오세훈 시장에 기댄다.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는 한 위원장이 지금 68.7%의 후보 공보물에 등장을 했는데 한 위원장 사진만 게재한 후보가 11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한 위원장 빼고 윤 대통령만 공보물에 넣은 후보는 이 용산, 역시 용산은 다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후보. 이 용산 그 출마했잖아요. 그렇죠. 권영세 후보가 유일했다 그러네요. 그래도 배신하지는 않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야속한 게 참 야속합니다. 아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면 오세훈 시장 공보물에 넣은 후보도 29명. 이거 아무래도 서울에 출마한 후보들일 텐데 그렇죠. 29명이니까 서울의 지역구가 48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지역구로 따지면 60% 정도 후보가 오세훈 시장을 넣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박mon규 후보 경기 수원 병에 출마했는데 예? 윤 대통령 대신 한동훈 위원장과 손을 맞잡은 사진을 활용했다. 배신자야. 나중에 후보 나중에 당선돼서 돌아와도 아마 배신자로 낙인찍힐 것 같아. 여기에 이런 멘트가 있어요. 후보들은 용산 리스크가 부각되자 각자 도생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서울 접전지에 나선 여당 후보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내가 인물 경쟁력이 있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며 각자 도생, 백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어제 우리도 전해드렸잖아요. 네. 빨간 옷 벗어 던지고 하얀 하얀 옷으로. 옷 입고 돌아다닌다고. 그리고 제가 길을 가는데 네. 제가 이제 영등포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길을 가는데 무슨 뭐 국민의힘에서 붙인 이제 현수막이 있어요. 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다가 보셨을 거예요. 근데 무슨 공약에 막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약에 적혀 있는데 위에 한동훈이 약속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약속합니다. 네. 근데 한동훈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이 민생 토론회는 왜 24번씩 하고 다닌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약속하는 거예요?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공약을 한동훈이 약속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대통령이 약속을 하든지 참. 후보가 약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약속합니다. 네, 이 상황이 단적으로 지금 여당의 슬픔을 보여주고 그래요. 있다. 맞아요. 그럼 한동훈은 제대로 하느냐? 그렇죠. 이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한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네.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지층을 결집을 시켜야 돼요. 네.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원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팀이 돼야 돼요. 치받지도 못하겠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후보들은 한동훈이 약속합니다를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이 약속합니다라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동훈과 원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자꾸 엇박자를 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꾸 여기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게 한겨레 오면을 보여주십시오. 한겨레 오면 보여주시면 네. 이런 딜레마가 기사로 나오는 게 이런 이상한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국정 실패, 내 책임 아니야에서 다 내 책임. 원톱 한동훈 오락가락.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한 위원장이 정부가 부족하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화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지만 바로 다음 날 어제는 모든 잘못과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위원장의 호소는 한동훈을 믿고 국민의힘을 찍어달라 이런 거지만 국민의힘의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는 거는 선거 사령탑의 메시지가 이게 방향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부가 부족하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게 제 탓은 아니니까 저를 보고 한동훈이 약속합니다. 저를 보고 좀 국민의힘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지층 결집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원팀이 돼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또 그 다음 날은 자 지금 이 정부가 부족하면 다 그것도 저의 탓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원팀이니까
이제 보수 유권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원팀이니까 좀 찍어주세요. 오, 이일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이러고 근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세상이라는 게 웃긴 게 뭐 현상을 보면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본질이 뭔가를 까먹게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작년 12월 말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임명될 때 그때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은 국정 2인자, 윤석열 정부 황타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가 가능하겠느냐. 그렇죠. 결국 차별화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당정 갈등 역시 마찬가지지만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좀 개선하는데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 그냥 바로 깨갱깽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못한 게 지금까지도 지금이 남아있는 거잖아. 어찌됐든. 그렇죠. 그래서 이 오락가락하는 요 부분이 앞서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지층 결집을 제대로 잘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지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하나의 변수다라고 얘기한 게 2030의 표심이다. 아까 이제 신문들이 그렇게 분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오늘 이제 그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경향신문 보시면 20대 청년층의 검색량 최다 조국 혁신당, 뭐 경향신문이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드리면, 네. 경향신문이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서 지난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 검색량 19세부터 29세까지의 검색량 추이를 비교를 해봤는데 각 당을 검색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1월부터 2월 중순까지는 개혁신당, 3월 초부터 지난 1일까지는 조국혁신당의 검색량이 가장 많더라. 근데 그게 왜겠느냐를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개혁신당을 많이 검색했던 거는 이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쭉 검색량이 많았는데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하면서 뭐 합당 철회하고 하면서 검색량이 수직 낙하했다.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요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3월 이후부터는 20대 관심이 조국혁신당으로 옮아갔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4개 정당 중에 검색량은 1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 제외하고 4개 정당 중에.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4개 정당, 주요 정당 포함 4개 정당입니다. 제가 지금 말 잘못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이렇게 4개 정당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대하고 다소 결이 다르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다른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후보가 공개되고 나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공개된 시점에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갔거든요, 검색량이. 네. 근데 20대의 경우에는 계속 이제 검색량이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여론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문의 이 기사의 결론은 아마도 20대가 마음을 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제 생각은 이건 저의 이제 혼자만의 주관적인 생각인데, 네. 아마 이것을 성별을 나눠 갖고도 만약에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면 좀 더 다른 이제 해석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면 20대 남성의 검색 이 어떤 흐름하고 20대 네. 여성의 검색 흐름이 좀 다를 것 같다. 그러니까 앞서서 개혁신당에 대해서 쏠리던 그런 검색 흐름하고 이후에 이제 조국혁신당에 좀 쏠리는 검색 흐름에 어떤 성별의 격차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성별 변수의 격차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 대안이 없어서 표류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이게. 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요거과 관련해서 같이 볼 만한 기사가 한국일보 1면 기사예요. 네, 그러게요. 눈에 확 띄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한국일보 1면의 경우에는 공정, 젠더 살피던 2030 경제로 눈 돌렸다, 이런 제목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일보가 실제로 이 1일부터 2일까지 2030 유권자 28명을 만나서 속내를 들어봤다. 일종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그렇죠. 했다는 거잖아요. 뭐 유식한 말로 FGI라고 하는 약자인데, 그런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인지를 들어본 기사예요, 이게. 네. 네. 그랬더니 이전 총선 때나,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이나 2022년 대선 때는 젠더와 공정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2030 세대가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더라. 이거를 FGI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 공정이라든가 젠더라든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많았지만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그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과라든가 정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더라. 그런 얘기죠.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그렇다면 뭘 가지고 지금의 어떤 정치를 평가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도 아니고 젠더도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은 경제다. 나의 일자리,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조건,
민생, 물가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만족할 만한 어떠한 대안을 내놓는 어떤 정치 세력은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라는 내 얘기를 2030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일보 그 다음 사면 보여주세요. 네. 사면의 제목이 사실은 그 얘기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뭐 지금 이제 그 2조 심판론을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데 아니 집권 여당 당대표잖아요. 집권 여당 당대표고 선거를 총괄하는 입장 원톱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야당 심판론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2030 세대는 그래도 정책 선거가 되길 바라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보고 투표를 하고 싶은데 여당이라는 곳에서는 오히려 야당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 이런 거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오히려 이전의 어떤 젠더 이슈나 공정 이슈보다는 더 중요하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굳이 심판론 얘기하라 그러면 지금 양대 심판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권 심판론과 2조 심판론. 그렇죠. 그걸 2조 심판론이라고 하든 거야 심판론이라고 하든 종북 심판론이라고 하든 어쨌든 이게 있는 건데 둘 중에 어떤 심판론에 쏠리는 거냐 그러면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결국 그러면 그럴 때는 정권 심판론에도 쏠린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은 팍팍한 현실에 대한 원망은 대체로 윤석열 정부를 향했다 이렇게 돼 있고 인터뷰에 응한 청년의 대다수는 이번 총선의 양대 프레임인 정권 심판론과 종북 세력 내지 야당 심판론 중 전자에 더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권 심판론에 공감했다. 그렇죠. 네. 그리고 5명, 그러니까 이 5명, 이게 뭐 아까 28명 중에 5명은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정부 여당은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령 종북 심판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합진보당이 뭔지도 모른다. 네, 전혀 와닿지 그 않는다. 있었어요. 맞아요. 네, 전혀 와닿지 않는다. 종북 심판론이라는 워딩 자체가 2024년과 동떨어지고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다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 이후의 대안이 좀 마땅치 않다라는 느낌이다. 네. 다 바꿔야지 싶지만 바꾼다고 정치가 잘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열풍에 대해서 네. 28명 중에 1명만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개혁이나 윤석열 한동훈 심판 이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와닿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만으로는. 네. 그래서 2030에 필요한 건 일자리와 물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느냐. 예를 들면 신산업 성장 환경 조성, 경제 체질 개선 이런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쉽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서다 대체로 요게 드러난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좀 꽂히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네. 자신이 젠더 이슈 고관여자였다라고 소개한 대학생이 나오는데 젠더 이슈 물 건너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안티페미니즘으로 2030 남성표를 얻은 뒤에 배신했고 민주당은 미투 사건 같은 게 터지면서 애매해졌다. 결국 돈 없는 2030에게 체감되는 건 대파로 상징되는 물가 문제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지금 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학계에서 분석할 때 대립 이슈냐 뭐 아니냐 이런 걸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쪽에서 공정이나 뭐 그러니까 때리는 회초리가 깨끗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강조한다 하더라도 당신 회초리도 지금 안 깨끗해. 똑같잖아요. 그건 대립 이슈가 아니거든. 그러면은 결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차별성 있는 점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건 집권 여당으로서 경제 책임지지 못했잖아. 지금 뒤늦게 뭐 민생 토론회 하고 뭐 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들어와. 지금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국정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어라고 뭐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은 40대입니다만 단 3, 4년 전만 해도 30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네. 30대의 끝자락이었던 저는 뭐 네. 40대의 끝자락이었다 지금 이미 뭐 네. 본인이 네. 네. 지금 10수년 젊다고 10수년 자랑하는 전에는 거야, 지금? 30대셨겠죠. 네. 10수년 전에.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30대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네. 얘기를 하자면은 네. 뭐 20, 30대의 마음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안정한데 정치 세력이든 정부든 답을 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현재가 편안하냐? 현재도 편안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서 종북 얘기하고
무슨 뭐 이재명 조국 범죄자 얘기하고 음. 그리고 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은 뭐 검찰 개혁 얘기 이상의 것을 이제 내놓지 못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당연히 답답하게 느껴지겠죠.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더 반영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구호랄지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문제는 그런데 물가다 결국은 맞아요. 당장의 물가 상황. 사과는 5천 원에 그냥 확 무너진 거잖아요. 대파 한 단에 875원 이걸로. 그렇죠. 한겨레 일면을 보여주십시오. 당장의 물가 상황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네. 1,500억 투입해도 천정부지 과일값. 네. 이게 일단 요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통계청이 어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 지난달에 113.94였는데 이게 1년 전보다 3.1%가 올랐다는 뜻이에요. 네.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가 2%대니까 지금 물가는 여전히 고물가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농축수산물 물가가 11.7%가 오른 겁니다. 2021년 4월에 13.2% 오른 이후에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고 농산물이 20.5%가 올랐어요. 소위 말하는 사과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신선 과실이 40.3% 폭등한 것이고 사과는 통계 작성 시작한 지 역대 최대 상승폭 88.2%, 배는 87.8%로 전년 대비 상승률이 역대 최대, 토마토, 파 등 채소류도 10.9%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1,500억 원 이상의 납품 단가 할인 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국민 부담 해소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물가 안정을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 확대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것을 실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기사로 쓴 게 방금 보신 이 1,500억 투입에도 천정부지 과일값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제목 한번 또 보세요. 이게 제일 눈에 띄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그 물가 얘기 나왔을 때 사과값 확 치솟았을 때 동아일보가 사과 이따만하게 일면에다가 이렇게 딱 빨간 사과 실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제일 눈에 띄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경향신문 제목은 참외 너마저. 그렇죠. 이 브로콜리 너마저도 아니고 참외 너마저. 사과, 뭐 참외. 그다음에 뭐가 될지 궁금하네. 제가 방금 사과랑 배 말씀드렸잖아요. 네. 참외 넘어죠. 네. 참외까지 문제다. 그러니까 참외 가격도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외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인 건데 네. 그러니까 이 기사에 보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 정보를 보면은 지난 1일 기준 참외 10kg 중도매 가격이 10만 4천 원이었다. 1년 전인 7만 8,520원과 비교하면 32.4%가 올랐고 평년에 7만 4,507원과 비교하면 39.5%가 올랐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올랐는데 왜 올랐냐? 수확량이 저조해서고 그것은 이상기후 탓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석유류 가격 국제유가 상승으로 플러스로 전환됐지 물가가 내려갈 뭔가 요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3%대 물가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정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500억 원을 들여갖고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소용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일보 이면을 보여주세요. 한국일보 이면을 보여주시면 자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 이거 보고 진짜 배꼽 잡았어. 네. 아니 근데 원래 할인 행사 875원 대파 양재 하나로 마트에서 그때 이제 할인 행사 끝날 것처럼 얘기하더니 어떻게 공교롭게도 총선 날까지만 딱 할인 행사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죠. 뭐 제목만 봐도 이해가 가시죠? 네. 875원 대파 할인 제한적으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4월 10일까지 할인하는 걸 연장했다. 왜일까요? 네. 어쨌든 간에 뭐 총선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 근데 물론 할인의 내용은 좀 다르다 그래요. 이전에는 영끌하듯이 할인율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875원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대파 도매가가 좀 떨어졌다 그래요. 1,000원 정도. 그러니까 할인하는 내용은 좀 다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875원 대파는 기존 다른 데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임에는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들고 합리적이네라고 말했으니까 이거 가격을 바꿀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875원인 거예요. 그것도 하필이면은 총선 날까지만 딱 판매하고 할인 행사 끝내겠다. 이게 얼마나 속보이냐. 말도 안 되는 거지. 한국일보 이면을 다시 보여주세요. 더군다나 한국일보 이면 그 옆에 있는 기사를 보시면 제목이 시장 상인도 마트에서 장 봐요. 대형마트 집중 지원이 가격 역전 불렀다 이건데
이건 뭐냐면 앞서 1,500억 원의 이제 비용 들여가지고 지원했다 이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지원 대상이 대형마트예요. 대형마트니까 전통시장은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들도 결국은 대형마트에 싼 가격에 사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왜냐하면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 구조가 달라서 그런데 대형마트는 각 상인들이 전통시장은 각 상인들이 알아가지고 이제 상품 수량이라든가 가격을 정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처럼 일괄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다라는 30% 개념인데 할인 쿠폰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런 개념인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농식품부가 계획 수정에 나서가지고 상인회로 창고를 단일화해가지고 상인회를 통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걸로 만들었지만 요것도 제한적인 시장에서만 가능하고 다 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울상이다. 그래서 대형마트의 가격에 맞추려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그 가격에 맞춰서 지금 팔고 있다. 이 전통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국일보 이면. 그 밑에 보면은 총선 이후 걱정이다. 지하철 전기가스료 인상 청구서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총선까지만 버틴기자. 그렇죠. 뭐 어떤 거든. 그렇죠. 그 다음엔 어찌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 다. 이 시점에 한겨레 사설 제목을 소개해드리면 사태 파악 빗나간 농산물 가격 안정자금 무제한 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한 투입하고 지원 대상 확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산의 제약을 받는 정부 지출에서 무제한 제한이라 있을 수 없다. 액수와 재원 조달 방안이 빠진 자금 투입 계획은 실체도 없다. 무엇이 최선인지 애써 찾지 않고 즉흥적으로 마련한 보여주기식 대책의 연속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대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게 총선 대비 보여주기식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화방송 그러니까 MBC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발언을 다룬 방송에 대해서 그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었는데 민원 제기한 게 국민의힘이라면서요. 경향신문 1면 보시면 대파값 논란 보도 MBC 표정 민원 여당이 냈다. 그리고 방심위는 이거를 그냥 방심위는 아마도 이것을 그냥 막 또 뭐 제재할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물가 관리 안 해놓고 뒤늦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에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떤 불공정한 보도입니까? 왜 이걸 보도하면 왜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문제 삼았더니 이것을 보도했더니 이 민원을 제기한 어떤 주체의 익명성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왜 보도를 하냐는 식으로 또 국민의힘은 반박을 하고 있다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방심위에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정당 단체 전체 민원 189건 가운데 137건이 국민의힘이 낸 거라 그래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방심위가 자판기 아니냐. 이거 그냥 제재 때려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앞서 말씀드린 2030 세대 유권자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물가도 못 잡고 남 탓하고 그렇죠? 언론 탓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지.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표심이 어떻게 갈까요? 그래서 아마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 집권 세력은. 선거에서 심판하고 난 다음에도 걱정이에요. 그렇죠. 다 하겠다, 다 해주겠다 그랬고 지금 다 한다고 지금 무제한으로 막 물가 관리에 돈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맨날 돈 없다 그러면서 돈은 어디서 나와? 무제한 다 하겠다며. 이거 올해 계속하면은 예산 펑크 나는 거 어떻게 책임질지는 아무도 책임 안 지겠지? 참 답답하네. 저희만큼 이렇게 정부 걱정하는 사람들 없다. 이것도 좀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늘 저희 스콕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훌륭한 진행자십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꼭 구독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스콕스였고요. 잠시 후에 최경영의 정치본색 서태지와 아이들이 또 나온다는 거 이어지니까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본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